네,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는 오늘 개인 사정으로 한 주 건너뛰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 원장 전 KBS 기자와 오붓이 밀도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쭤볼 게 많은데 네. 오늘 그 이제 본 주제 들어가기 전에 네. 요 며칠 뭐 크게 뉴스가 됐었던 거 또 세수 펑크가 예상이 되고 네, 네. 그러니까 또 각종 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이게 뉴스를 많이 탔거든요. 사실 우석진 교수하고 이 문제를 여러 번 짚은 적이 재정 있는데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가 끌어다 쓴 건 기금 입장에서 그만큼 지금 비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채워놓은 것도 있고 외평 기금처럼 이제 계속 곳간이 계속 비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나중에 정부가 채워줍니까 다시? 그건 이제 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고 다시 채워야 할 공공기금은 그러니까 공공기금 관리기금이죠. 네. 네. 그거는 다시 채워넣어야 할 게 많고요. 외국한 평형기금 같은 거는 조금 뭐 정부 판단이죠. 이걸 곳간에 우리가 달러가 부족할 때 대비해서 돈을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외국한 평형기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 국채 발행해야 되잖아요. 아니, 채권 발행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외평채라 그러잖아요. 외국간 평형기금 채권. 그 돈을 발행해서 곳간에 돈을 쌓아놓는 게 보통 한 120조, 110조 정도 돼요. 우리가 이제 그걸로 이제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가 있지만 그걸로 이제 이렇게 수시로 혹시라도 이제 투기 자금이 들어오거나 우리 외환 시장에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정부가 작년에도 이제 재정이 부족하면서 여기저기서 빼오면서 거기서 한 20조 빼서 올해도 이제 더 이상 안 뺀다 그랬는데 또 최상목 부총리가 말을 한 달 만에 바꿔서 또 조금 한 4에서 6조 정도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해요. 거기서 또 빼다 보니까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도 이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거기서 포인트 하나가 나오는 게 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의 말이 한 달 만에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 전에 전망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까지 틀릴 수 있는 궁금해요. 겁니까? 전망이 틀릴 리는 없고요. 네. 뭔가 의사결정 과정이 한 달 전에 경제부총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의사결정 과정이 어디서 들어온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분석하세요. 그렇지 않고 부총리가 한 달 전엔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거 갖다 써야겠어. 1, 2천억도 아니고 4조 원, 6조 원을. 그랬을까요? 그건 하니까요. 근데 그 전에 세수 추계하고 재정 적자하고 국가 부채가 막 혼용돼서 쓰이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아니 사실은 많이 틀려요. 예. 그 세수 추계라는 건 나라 살림을 우리가 올해 100만 원 정도 걷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경기가 안 좋아서 한 90만 원 정도 거칠 것 같아요 했는데 알고 봤더니 72만 원만 거치는 게 지금 세수 펑크고요. 그래서 작년에 56조인가 올해는 계산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추계한 것보다 한 달 전인가 30조 29조 원 정도가 경기가 안 좋아서 대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적게 들어와서 30조 정도는 펑크가 나겠는데 이게 세수 추계고요. 이제 그래서 나라 살림으로 쓴 돈, 거둔 돈 계산해 봤더니 세수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남거나 얼마가 부족하냐. 보통 대부분의 선진국은 다 부족하죠. 우리도 부족하고 적자가 나는데 그게 재정 적자입니다. 근데 재정 적자가 벌써 올 8월까지만 해도 84조 원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네. 요 재정 적자가 그러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국채 발행해서 돈을 꼬아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채 발행하면 장부의 기록이 남잖아요.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부는 그 기록을 남기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국가 부채인데 국가 부채는 한 내년 예산안까지 나왔으니까 한 3년 동안 한 210조 정도 그것만 해도 벌써 210조 정도 늘어날 것 같으니 이제 이렇게 되면 임기 동안에 400조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정부가 5년 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400조 국가 부채가 늘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장부에 빚을 쓰기 싫으니까 여기서 좀 갖다 쓰고 저기서도 좀 갖다 쓰고 아니 그게 주택관리기금도 좀 한 2조 원 빼서 쓰고 그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그게? 그래도 역사에는 그 국가 부채가 4대강 사업할 때요. 네. MB 정부에서 4대강이 16조인가요? 18조인가요? 제가 출입기자였는데. 그때 뭐 19조라는 얘기도 있었고 22조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 그중에 6조 원인가를 재정에서 안 빼쓰고 수공채를 발행했습니다. 맞아요. 예. 네, 수공채를 발행했는데 수공채는 공사채니까 뭐 이자율이 낮다 해도 국채보다는 이자가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나라 빚에서 빠지니까 공공기관 빚으로 들어가니까. 예. 그 장부기. 근데 수공이라는 데가 정말 열심히 물 팔아가지고 물 관리해서 1년에 1,000억 흑자 나면 다행이게 말까 하는데 그 이자가 얼마예요?
그거야말로 장부도로만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언발의 오줌누기입니다. 네. 아이고 참. 네. 지금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어느 나라나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국가 부채는 선진국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규모가 한 9위, 10위쯤 되는데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미국은 이제 달러를 발권하는 나라니까 그렇다 치고요. 다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데 지금 정부 관련해 지난 정부도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고 재정 적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약간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창회를 하는데 예. 우리가 이 당구도 치고 고등학교 동창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한 10만 원, 한 10만 원 정도 쓴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8만 원씩 거들 8만 원씩. 이제 그 8만 원 너무 부담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총무가 새로 왔는데 예. 나 7만 원씩 거둘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어허. 그 이제 써보니까 이게 10만 원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당구비도 오르고 뭐 밥값도 올라가지고 11만 원, 12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야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빈다. 이거 우리 모임을 계속할 수 있겠니?라고 하는데 이 총무가 어쨌든 나는 근데 이거 우리 매달 회비를 줄인다는 약속은 지켰잖아. 우리가 이게 재정적 이거 야 우리 돈이 너무 비잖아. 나는 7만 원 걷겠다는 약속은 지켰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 뒤쪽은 그러니까 지난 8월에 국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하여 국가 재정은 더 튼튼해졌습니다. 네. 이거는 이 지금 3년간 210조가 적자가 나거든요. 국가 부채만요. 적자는 더 나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가 정리가 잘 안 되고 간단히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내 임기 동안만 장부 누르면 된다. 그 다음은 나 몰라. 이거 그런데 그 아닌가요? 장부도 나쁩니다. 장부도 3년간 210조입니다. 네. 재정 적자는 더 크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다가 기금 부실화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는 대부분 정확한 숫자의 답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외국환 평형기금이 이게 이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외환시장에서 우리 돈을 우리 돈을 사야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달러 값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걸 사기 위한 탄환인데 그게 사실 100조가 필요한지 50조가 필요한지는 사실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족하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돈을 채권 발행해 가지고 마련해 놓으면 고간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굴리죠. 그렇죠. 보통 미국 국채 사가지고 굴립니다. 그러면 연 2%라도 이자가 나오죠. 네. 지금 근데 그 돈을 여기서 뺏어 쓰고 있으니까 그 이자 수입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나 그 돈이 그 돈이고 이 돈이 이 돈이에요. 더블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채워놔야 할 돈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네. 오늘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며칠 전에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이라고 하는 걸 내놨어요. 네, 네. 일단 생활형 숙박시설 얘기는 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오피스텔하고는 좀 약간 기준이 다르더만요 보니까. 그 이름이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여수의 웅천 스위트를 잘 쓰네요. 웅천 자이더 스위트. 예. 이거 아파트 같아요? 주상복합 같으세요? 아파트 같은데요. 딱 들으면. 이게 생숙이에요. 생활형 숙박시설. 근데 들어가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줄여서 생숙. 네, 생활형 숙박시설. 그러니까 우리 에어비앤비처럼 호텔처럼. 근데 이제 여기는 가구별로 다 분양을 했으니까 에어비앤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16만 채 분양을 했는데 생숙만? 이게 다 숙박시설이 돼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분양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 걸 허가내 준 사람들 이런 걸 계획한 사람들은 진짜 이게 다 숙박시설이 될 거라고 믿었을까. 지금도 6만 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네. 이게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민들은 이미 들어가서 입주해서 비워놓으면 뭐예요. 다 들어가서 살고 있고 전입신고는 안 되죠. 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부가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 오피스텔로 바꿔줄게. 이제 결국은 원래 이행강제금을 물리려다가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건 항상 져요 정부가. 아니 16만 가구가 나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묵고 가는 곳 시설인데 당연합니다. 숙박업 신고를 해야죠. 실제로는 그냥 네. 들어가서 산다. 아파트처럼 산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속칭 이제 그 부가금 물리려고 했는데 이걸 유예해 줬다. 그렇죠. 2017년까지요. 눈 감아줬다.
남양주 별내역에서 숙박시설 하시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 전체가 다 악인데 그 그럼- 건물 전체가 다 악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내지 아파트가 돼버린 거네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가만 보시면요. 도시는 4가지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도시구역, 상업지역 있고 주거시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부족하잖아요. 아파트 지어야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주거시설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계속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을 계속 높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재건축 이 수익성이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은 점점 줄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주거 문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근데 과거에 이제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 상업 지역에도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상업적인 아파트를 지을 수 없잖아요. 상업 시설만 지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있군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오피스텔 아니에요? 네. 오피스텔도 들어가서 살아버리잖아요. 네. 아니 이게 내돈 내산인데 그게는 건축법상 주거시설이 아니니까 어제 거기서 주무시고 라면 끓여 드셨으니까 불법입니다 할 수 없잖아요. 다 들어가 살아버린 다 아파트가 된다고요. 결국은 2009년에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바닥 난방도 못하게 하고 하다가 결국 다 풀어줬어요. 요즘 신혼부부들은 깨끗하고 살기 좋으니까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요즘 분양을 다 그냥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하던데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이 이제 거의 아파트화 됐고 주상복합도 처음에는 도심 지역에 우리 이제 중구 명동이나 이런 데는 도심의 전역에는 공동화가 심하니까 사실 아파트가 부족하지만 네. 우리 여기다 그러면 50%는 상업시설을 짓고 50%는 아파트를 지어서 주와 상이 복합되는 건물을 짓자 이런 좋은 취지로 만들었죠. 그게 주상복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분양해 보면 아파트만 분양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6대4, 7대3, 네. 8대2, 9대1 됐다고요. 이제 자치단체마다 다른데요. 어디는 아직도 8대2가 있는데 서울이 이제 9대1인데 MBC 새로 지은 MBC 자리에 여의도 새로 지은 주상복합은 그거는 9.5대 0.5예요. 그러니까 5%만 상업시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만 상업지구에 들어선 아파트고 주상복합이지 그냥 아파트예요. 그냥 아파트화로 다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편법이네 그러니까. 아니 합법인데 예. 가는 방향 불법은 없는데 가는 방향은 다 아파트 지을 거면서 그러니까 편법이지. 그러니까 그 이제 남는 지역은 이제 산업 지역밖에 없잖아요. 네. 산업 지역은 도저히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공업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주거 시설이 들어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지식산업센터 여기 들어가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작은 공장형 아파트를 지식산업센터라고 이름을 지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바꾼 거죠. 그 상암 바로 뒤에 이거 향동동이나 덕은지구에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되게 많던데요, 그 네. 건물. 그 분양을 하면서 자 이건 대출 규제 받지 않고 일가구 1주택도 들어가지 않고 생수하고 똑같아요. 예. 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허가해 준 사람들 과거에 네. 이걸 분양하는 디벨로퍼들은 네. 이게 다 그 용도로 쓰일 거라고 믿고 팔았을까. 그러면 무능한 거죠. 지금 실정을 모르는데 물정을 모른다는 그래서 얘기예요. 이제 공급이 넘쳐서 심지어 이제 입주 안 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2-3번까지 날리고 워낙 가격이 폭락해서 지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몇 년 있다가 또 이제 정부 대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나오기도 전에 이미 거기는 지상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도 없단 말이에요. 화장실도 그 같은 층에 하나밖에 없고 여기 아파트형 공장이니까. 지식산업센터는. 네. 그런데 이제 지금도 보면 벌써 복층 공사해드립니다. 목욕탕 설치해드립니다. 또 그렇게 가요? 네. 여기는 이제 전입 신고를 할 수 없지만 똑같은 걸로 아니 난방 들어오고 바닥 난방은 아니지만 난방 들어오고 우리 식구들 들어가서 거기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공업지구에는 지식산업센터, 네. 상업지구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상업지원 숙박시설,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렇게 일단 먼저 허가를 내서 그러니까 짓게 하고 네. 나중에 되면 이게 사실상 어떤 주거시설로 전환되어 버린다. 네. 이렇게 설령 된다. 의도가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지금 아파트 수요밖에 남지 않으니까 아파트만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는 홍대 앞도 제가 이걸 사무실을 구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큰 미스매치가 있는데요. 홍대는 그래도 아직 상권이 좀 남아 있는 곳인데
건물이 예를 들어 홍대 앞은 비싼 동네죠. 그렇죠. 그래서 5층짜리 건물에 1, 2, 3, 4, 5층을 세를 내줬다. 예. 그러면 이게 200만 원씩 세줬다 그러면 월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3% 이자를 친다면 이게 한 30억 3, 3은 9, 한 30억 조금 넘는 아파트라고요. 빌딩이라고요. 근데 가격이 이거 얼마쯤 돼요? 이렇게 물으면 수익은 30억 정도 나오는데 네. 얼마쯤 돼요? 그러면 다 80억, 100억, 120억이에요. 그렇죠. 그 이제 상가는 정말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이게 만실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공실률이 되게 높잖아요. 심지어 집값, 땅값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미스매치, 이 상가 공급은 계속 되니까 예. 더 이상 짓지 않거나 결국 수익이 남는 건 아파트밖에 없고 서울의 한복판 아파트 또는 서울 외곽에 새로 지은 아파트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마트도 허물고 호텔도 허물고 수영장도 허물고 테니스 코트, 서울에서 테니스 코트 찾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아파트 지으면 훨씬 돈이 많이 되거든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예. 어떤 도시가 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지금 공급 부족인데 네. 그렇게라도 아파트 공급하면 좋은 맞습니다. 거 아니냐 그런 네.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테니스 코트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마트도 있고 예. 공원도 있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고 주거 환경이라는 게 있죠. 너무 제가 이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매우 집중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싱가포르처럼 그냥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 살 것인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상가 공급 같은 이런 예. 나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예. 주민 7명이 상가 하나를 책임져야 하거든요, 지금. 상가 공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거 어떻게 책임져? 그 장사가 돼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지방은 급속도로 더 줄어드니까 네. 그동안 지어놓은 것들조차도 쓸 수가 없고 상가 공실은 굉장히 심각해서 예. 심지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예. 주민 1인당 상가 면적이 3점 몇 평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거의 2배, 3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 해놓고 1종 근린이면 또 2종 근린으로 해서 그럼 여기 또 숙박업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당구장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스크린 골프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계속 법을 고치고 있고 그분들도 임대가 안 되니까 몇 년째. 그러면 그 옆에 동네에서 스크린 골프 하시는 상인은 또 와서 피켓 시위 하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막 이렇게 가다 보면 난개말로도 갈 수 있고 네. 경우에 따른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어떤 이 주거 환경 자체가 왜곡되어 버리면서 삶의 질 자체가 또 저하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20층 아파트를 30층으로 올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주거 인프라나 뭐 교통이나 뭐 상하수도까지 네. 심지어 교회 부지나 학교 부지까지 부족하지만 네. 효율적인 건 있죠. 효율적인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심에서 집약적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우리 민족한테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나치게 서울 집중이 강화되고 있고 지금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서울만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서울 외곽으로만 나가도 집값 떨어진 단지도 많고요. 네. 그래서 서울 집중이 되는데 문제는 그 서울 집중이 되는 그 인구는 어디서 온 것이냐. 지방에서 다 오른 거죠. 지방에서 올라와서 지금 벌써 대도시의 아파트에 공실이 생기고 있거든요. 대도시 한 곳에서 대전 같은 데서 5성 호텔 하나를 그 수요를 못해서 5성 호텔 하나가 없는 대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부산 같은 데서 백화점들이 하나씩 대구 같은 데서 하나씩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서울에 높은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도 부족하니까 주상복합 짓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오피스텔 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생숙 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지산 짓고 그래서 다 아파트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숙 짓고 지산 지어서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이 되니까 그렇게라도 짓는 것 아니냐라는 인과관계가 네. 달라지죠. 그 부분은 그 주장도 맞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일자리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주된 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예. 이제 민간이라면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게 시장 경제고 맞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이걸 보면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의 40%는 하루에 이동하는 시간이 2시간이 넘는구나. 그럼 이걸 분산시켜야겠다.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서울에 더 많이
직장이 모여 있고 점점 더 서울 주변에 아파트가 늘어나고 신도시가 늘어나니까 신도시를 더 짓고 택지를 더 분양하고 교통이 불편하면 GTX를 더 놔주고 그래도 재건축이 안 되면 중동 같은 데는 용적률을 350까지 올려주고 자꾸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풀어주고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막기는 힘들지만 네. 이걸 조금이라도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한 것이 공공의 역할인데 서울의 아파트를 원하세요? 더 높게 짓게 그렇죠. 해드릴게요. 맞아요. 예, 그 말씀 맞아요.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를 원하세요? 더 높게 짓게 해주세요 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분양가가 올라가거든요. 그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데 건축비도 높아졌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와요.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재건축 사업성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더 줘야 되고 그럼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분양가가 더 올라가고 집값은 또 올라가고 그러면 또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더 용적률 또 자, 그 이게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1년에 네. 그때 그러니까 생숙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한번 내놨었는데 약발이 안 먹혔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 굉장히 큰 어젠다가 있잖아요. 예. 네. 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어떤 통계라도 어떤 전문가도 그걸 입증한 적이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다 집을 사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제가 절대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입증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더 오르기 쉬운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되겠죠. 네. 예를 들어 MB 정부 5년 동안 주택 공급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더 적었거든요. 그때는 왜 집값이 내렸습니까? 이 인과관계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생수기든 뭐든 그게 집에 뭔가 규제를 엄청 꼼꼼하게 했는데 틀어막을 걸 다 틀어막아서 오피스텔도 1가구 1주택에 포함시켜 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 풍선 효과로 이런 형식의 이상한 아파트 가짜 아파트가 탄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주택 공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좀 허술하게.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이 생숙이 또 많이 지어지는 곳이 대학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가에 생숙 지어놓고 뭐 그 오피스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네. 대학생들이 지내기 광고 저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전입 신고만 못할 뿐 월세 받아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도 원래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네. 광고까지 때리고 있으면 다 아는 비밀이었고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이게밖에 네. 안 되는 거네요. 아니 그 모델 하우스에서 분양할 때 사실상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사모님. 그러니까. 대신 이거는 대출 규제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도 받지 않고 네. 이거 사놓으시면은 프리미엄 얹어서 파시면 돼요. 전매 제한도 없어요. 이렇게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몰랐을까? 몰랐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방조한 거죠, 방조.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나고 이제 국민들이 16만 채나 이거 나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사실 여관하려고 이거 에어비앤비 하려고 분양받은 거 아니고 분양할 때 대부분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 국가가 어떡합니까? 구제해 줘야지. 이거 다 숙박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 삼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럼 정부 대책이 어떻게 지금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큰 틀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어떤 하나의 정책이 잘못됐다. 이걸 이렇게 고치자가 아니고 큰 틀에 우리 주택 시장이 예. 집값만 올라가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과도한 이익을 앉아서 챙기고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 떠나버린 주택 열차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 사회 정말 세계 유례 없이 예. 이 아파트 공화국에서 예. 공공은 이걸 좀 약화시키고 균형감 있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어느 정부나 크게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건설 경기 살려서 GDP 올리려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꾸 서울 중심에 네. 그리고 공공성은 점점 약해지고 네. 공공이란 집값을 지난 정부처럼 집값을 잡거나 주택을 더 공급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공이 할 역할은 뭡니까? 집이 없거나 네. 내가 올 겨울에 마땅히 갈 곳이 없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집값, 주택 공급, 건설 경기 이런 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프랑스만 해도 트레브 이베르날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뭐예요, 그게?
11월부터 3월까지는 세입자가 거기서 뭐 난리를 치던 월세를 안 내던 겨울에 어떤 집주인도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참 인간적인 제도네요. 매우 반시장적인 제도죠.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국가는 시장은 이런 걸 반대해야 되고 아니 기업 입장에서는 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내 돈 내산인데 네. 시장 경제에서 이게 베를린 같은 데는 한 번 세입자가 입주해서 계약이 갱신되는 동안 평생 독일이 아니고 베를린 안에서는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서요. 네. 네.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국가나 공공은 주거 약자들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공공정책, 주택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근데 뭐 그 말씀하시니까 이래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같은 거 도입될 때 그 난리를 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도입될 때 그 난리를 치고 완전히 지금 정부 정책이나 정부 정책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세력들이 이게 마인드가 완전히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4년 지나면 전셋값이 폭등할 거라고 했는데 전셋값은 오히려 크게 내렸습니다. 네.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올릴 거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 정책들 나올 때마다 집주인들이 화가 나서 전셋값을 더 올려서 오히려 세입자가 손해를 본다. 이런 의제설정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시장 경제는 없습니다. 요 비용이 올라가서 공급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시장주의자 아닙니다. 삼성의 반도체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삼성이 반도체 값을 올려버린다. 그래서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세 시장에서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니까 집주인분들이 화가 나서 전세값을 올려가지고 그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그 결국 세입자가 손해 본다. 이런 반시장적인 어젠다가 우리 사회에서 이게 먹혀들거든요. 먹히잖아요. 지금 그게 네, 문제인 거죠. 네. 그거는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굉장히 시장주의를 정말 정면으로 반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김 기자께서 이제 오늘 제기하시는 문제는 정부의 주택 정책에 있어서 공공성이 있기는 한 것이냐. 네, 네. 결국은 이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지난 정부도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정말 오만 정책을 다해서 오히려 실패했는데 진보 정부였잖아요. 진보 정부면 문재인 정부 기간에 나는 DJ 정부보다 임대주택을 그러니까요. 이만큼 더 늘렸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큰 폭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공공성이 상실된 하나의 어떤 현장이 바로 생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아파트 공화국이라 그래서 진짜 저도 거기에 매우 몰입돼 있는 아파트 수요자 중에 한 명이고 우리가 그 피하기는 어렵죠. 네, 그런데 너무 콘크리트 아파트로만 이렇게 그러니까요.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옛날에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 쓴 발레리 발레조라는 프랑스 지리학자가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한 말이 한강변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설마 그게 고급 주거 형태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선진국은 외국은 서민주택이라면서요. 파리는 뭐 13구역 이런 데 주로 아파트가 있죠. 거기 이제 뭐 튀니지나 알제리 이런 데서 너무 이주민들 사는 데인데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 쫙 있으니까 발레리 발레조가 뭐라 그랬냐면 저 콘크리트 건물은 북한이 이렇게 침략하면 탱크를 막기 위해서 넘어뜨리는 구조물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마무리하죠. 네.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김원장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